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기출 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원이 이제 이번 주에서 기출 문제 특강이 다 마무리되고 그래요. 자, 이제 기출 문제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배운 거 감정 평가인데 감정 평가를 전부 다 오늘 배운 건 아니고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요 테마 70개 중에서 감정 평가 부분이 테마 13개가 있어요. 58부터 해서 70까지라고요. 여기 보면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계산 문제는 제가 아주 간단한 거, 이 정도 나오면 풀어야 됩니다. 한 두 문제 정도 풀고 나머지는 다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계산 문제도 또 할 기회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 보기로 하고, 이론적인 문제를 보게요. 가장 먼저 테마 58의 가격과 가치 나왔습니다. 이 문제 나와서 틀리면 안 됩니다. 가격과 가치. 가격과 가치는 오늘 수업 시간에 표 배웠죠. 표. 가치와 가격 표. 그 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표 안 배운 것처럼 하시는데 표 배웠잖아요. 지금 책은 134쪽 하는데 그 134쪽에 문제 밑에 핵심 포인트에서 가격과 가치 비교 나오면서 1번 가격과 가치 구분 그래서 표 나왔죠? 그 표를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표. 그러면 이제 그 표를 가볍게 제가 빨리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책은 가격을 먼저 냈는데 저는 이제 필기노트에 가치를 먼저 했잖아요. 가치, 가격. 가치 쓸모 있죠. 쓸모. 그래서 가치는 추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달라요. 주관적이죠. 이 가치를 금액으로, 돈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야. 가격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입니다. 그럼 가치와 가격 내면 이 두 개를 반대로 주는 경우 그러면 틀린 집이 되는 거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해서 현재값입니다. 근데 가격은 이미 지불된 거죠. 과거값입니다. 과거값. 내가 가격은 이 건물 살 때 10억을 지불했다. 과거값이죠. 그 다음에 가치는 시장가치, 투자가치, 보상가치, 보험가치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근데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있다. 가격은 변동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분필의 가격은 1,000원이다. 내일은 1,200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자, 요 두 개는 비교하는 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여기에 이제 좀 부수적인 설명들이 들어간다고요. 자, 틀린 거 그래요. 대부분이 틀린 거. 그럼 요거 자리 바꿔주면 틀린 거 되는 거예요.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금액을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질문. 2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면 이제 이 말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치는 쓸모야. 쓸모가 효용이라고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요 가치는 이렇게 해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그런다고. 가치를 개념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 가치 봐요. 이 가치는 장래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가치를 개념 정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 봐요.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되는 편익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장래에 되는 편익은 이 부동산이 나에게 미래에 어떤 편익을 줄 것이다. 이 편익을 줄 것이다. 이 편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주거용 부동산이면 주거용 부동산이 나에게 주는 편익은 돈을 주는 게 아니죠. 쾌적성하고 편리성을 주는 거야.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주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비금전적이라고 한다고. 비금전적. 근데 이게 상가 건물이라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순용업소득이 이게 얼마다? 이것은 금전적인가요? 금전적이죠. 그럼 봐요. 이 2번 지문은 약간 어려운 지문인데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그럼 이때 편익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이니까 비금전적이고 상업용은 수익성이다. 수익성이면 금전적이다. 그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비금전적인 것도 있고 금전적인 것도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3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값이지만 이게 틀렸죠. 가격은 과거값이고 그리고 가치는 장래되는 편익에 대한 편익을 예상한 미래값이 아니죠. 가치는 장래에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그래서 여기 가격이 현재값이 아니라 가격은 과거값이고 가치는 미래값이 아니라 뭐요? 현재값이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가치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치는 주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5번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부터 가치는 다양하다. 가치는 여러 개 있다. 시장가치, 투자가치, 보상가치, 보험가치.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가치가 하나밖에 없다면 원칙 시장가치 이런 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됐어 이제. 58번, 테마 58번이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릴 수가 없는 거지. 이 표 기억하셔야 되고, 이 표에서 약간 좀 깊은 내용은 편익은 금전적인 거든 비금전적이든 전부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자, 그리고는 그 유사 문제 있는데 유사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유사 문제 1번부터 갈게요. 유사 문제 1번으로 갑시다. 19회 때니까 오래됐죠? 틀린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치와 가격은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요. 1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O일까 X일까? O입니다. O. 이 말의 뜻은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인데 가격은 이 가치가 화폐역으로 표시된 거야.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를 화폐역으로 표시된 것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 객관적이다. 2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이 가치가 쓸모가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진다. 내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진다. 됐죠? 이렇게. 자, 3번, 수요와 공급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틀렸죠? 단기적으로는 달라진다.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괴리, 장기적으로 일치. 답이 몇 번? 3번. 4번,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하는, 가치 여러 개 있다는 거야. 가격은 지불된 금액으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5번, 부동산 가치는 장래기 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이 말은 5번은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 답은 3번이고요. 유사 문제 2번으로 갑시다. 27회 때 나왔던 거네. 2번. 자, 칠판 볼래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내용이 아닌 거. 그럼 우리 감정평가 규칙 오늘 다 배운 게 아니라 일부 배웠다고요? 오늘 저하고 수업하면서 가장 먼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배웠어요. 감정평가 규칙 제5조 시장가치 기준.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이고, 제6조는 현황기준평가, 그 다음에 제7조는 개별물건평가. 여기에 다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내용이라고. 그거 물어보겠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그럼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OX? O.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세 가지. 법, 의, 사. 법령에 다른 경우가 있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도 인정된다면 이 세 가지는 시장가치, 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시장가치. 오늘 제가 시장가치 설명했죠. 감정평가 규칙 제2조 용어정의 1번이 시장가치야. 그럼 제가 시장가치 설명하면서 시장가치 개념을 외우지 말고 두 가지 나오면 안 된다. 한정된 시장하고 최고 가액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장가치를 제가 언급해 볼게요. 시장가치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이 이렇게 나와요.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 공개되고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치. 이것을 시장 가치를 한다고. 그걸 어떻게 외울 거냐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상적인 시장. 그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한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한정된 시장. 최고 가액 OX, X. 자, 2번.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OX, X. 틀린 게 두 가지나 들어갔어요. 한정된 시장도 틀렸고 최고 가액도 틀렸고. 됐죠? 이렇게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이게 현황 기준 평가. 감정평가 규칙 제6조 원칙 현황 기준 평가. 그럼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하게 있는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5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구분평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느 경우에 구분평가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산림, 선박, 공장, 주상복합 건물, 일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됐을 때 이런 경우는 구분해서 평가하는 경우다. 거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가치와 가격 끝냈고요. 그 다음 테마 59도록 갑니다. 59 가치 발생 요인. 최근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럼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은 24회 때. 그 다음에 22회 때. 그가 요즘 잘 나오지 않는다.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 세 가지. 첫 번째, 가치 발생 요인 세 가지하고 하나 추가했다고. 가치 발생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효상, 유의 그랬잖아요. 첫 번째 효용, 쓸모가 있어야 되죠.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은 물건의 인간의 욕망보다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 그래요. 효, 상, 그 다음에 유효, 수요.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이전성, 이렇게. 효상, 유의. 요 세 개, 위의 세 가지가 본질적인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이전성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전성은 무엇이 이전돼야 되느냐? 권리관계. 권리의 이전성이다. 권리의 이전성을 말한다.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말은 없다. 이전성이라는 말은 없다. 법적 이전성이다.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또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있어야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가치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이거 24회 때네요. 24회 때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거예요. 10년 됐잖아요. 틀린 거. 1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올까 있을까? 오죠. 오. 어떤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은 면적이 어떠냐? 토지 같으면 토지 생김새가 부정형이냐,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부정형보다는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쓸모가 더 있겠죠. 그게 물리적 특성이야.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 등 같은 이 토지가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따라서 쓸모 달라진다. 그 뜻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2번 유효수요 나왔습니다. 유효수요, 우리 수요 공부에서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갖는 수요, 유효수요죠. 그럼 2번 유효수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 말도 안 되죠. 답이 몇 번입니까? 2번. 3번, 답이 2번이고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100개, 공급은 50개, 80개밖에 안 되는 거. 이게 상대적 희소성. 4번 효용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 효용이 달라요. 효용가 쓸모라고 효용이 쓸모인데 주거용 부동산의 쓸모는 수익성이 아니죠. 쾌적성과 편리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이렇게 표현한다. 5번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서 발생한다. 가치는 요 세 가지, 네 가지 상호 결합에서 발생한다. 답은 2번입니다.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자, 유사 문제 가볼까요? 유사 문제 칠판 보지 말고 책 봅시다. 유사 문제 22번 봅시다. 22에 나온 거 1번 문제 옳지 않는 거. 1번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이게 효용이에요. 효용. 효용은 어떤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효용이죠.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빵을 먹으면 내 배가 불러오죠. 그 빵의 효용이, 빵의 능력이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거, 빵빵히 하는 거, 그것을 효용이라고 그래요. 쓸모죠, 쓸모. 2번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게 22회 때고 24회 때는 상대적 희소성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냈잖아요. 이렇게. 3번 가치 발생 요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말도 안 되죠. 다 있어야지 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 4번 양도 가능성, 이전성을 부동산 가치 발생이유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원래 가치 발생이유는 효상유예요. 효상유 여기까지인데 이전성을 포함하는 견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5번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가치 형성 요인이 일찍에 이거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자, 2번 문제는 10회 때 냈네요. 10회 때 냈는데 이게 나왔어요.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생성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가치 발생 요인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래요. 그러면 앞물에 따라서 효상유의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효가 두 개잖아. 1번 효용하고 5번 효율성하고. 답이 몇 번입니까? 5번. 효율성이 아니죠. 자, 넘깁니다. 넘겨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가격과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비교한 거예요. 이제 가치 재원칙, 감정평가의 원리, 테마 60 틀린 거. 그럼 가치 재원칙의 개념은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형성 과정에 법칙성이 있다. 그걸 가치 원칙이라고 하고, 이걸 감정평가에 써먹는다. 평가 원리라고 하고. 총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성이 있는 것은 6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1번 최유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볼게요.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구성요소 앞에가 뭐가 생겼어서 내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행 부분. 이게 뭔 말일까요?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행 부분이 화장실 개수가 너무 많다는 소리야.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다는 소리라고. 이게 과잉 부분이야. 이게 과잉 설비야. 그럼 과잉 설비면 기능적 단가. 기능적 단가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러면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단가 처리합니까? 기능적 단가? 기능적 단가. 그래서 경제적 단가를 틀렸어요. 3번 적합의 원칙은 주위 환경과 관련된 거.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됐습니까? 네. 4번 대체 원칙은 개념이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형성된다. 그게 대체 원칙이죠. 그럼 대체 원칙,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이게 대체 원칙이야. 그래서 대체 원칙은 유사한 부동산끼리는 가격이 유사하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평가할 때 거래사를 비교법은 대체 가능한 거래사를 선택한다. 그래서 대체 원칙이 거래사 비법의 근거가 된다. 5번 예측 및 변동. 예측하고 변동은 거의 똑같은 말이야. 변동하지 않으면 예측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과 변동은 미래에 가는 거야. 미래.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상황은 변동할 것이고 그러면 예측이 되고 그러면 예측 및 변동 원칙은 부동산이 현재보다는 장래, 활력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예측 원칙이 수익환원법에 근거한다. 영가예수 그랬다고. 근데 변동 원칙도 수익환원법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다니니까 예측과 변동이. 그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야.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균형과 적합이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빨리 보자고요. 균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균형이 나오면 결국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균형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내부를 생략하고 구성 요소 그래요. 그래서 적합은 주의 환경. 적합의 원칙은 주의 환경. 외부 주의 환경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균형의 원칙 두 번째.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어느 경우에 균형의 원칙을 써먹는가? 그 부동산 자체 분석할 때 개별 분석. 그럼 개별 분석했는데 층고 너무 낮다, 계단이 너무 좁다, 복도가 너무 좁다, 엘리베이터 부족하다, 화장실 부족하다 이러면 균형이 안 맞은 거라고.
개별 분석했는데 균형이 안 맞았다. 내부 구조조사는 균형이 안 맞았다. 그럼 감가해야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래서 기능적 감가인데 기능적 감가가 균형의 원칙이야.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요즘은 기능적 감가를 말 안 준다. 그럼 어떻게? 기능적 감가 요인을 준다. 그럼 과잉설비, 과소설비, 설계 불량 이런 걸 준다. 그럼 이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외부고 적합의 원칙은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할 때 써먹는다. 지역 분석. 지역 분석,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권을 분석해서 주위 환경과 대상물이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한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인, 태퇴, 시장성의 감퇴, 인근지역의 쇠퇴. 끝. 자, 1번 최유형 유형. 그 최유형이 유형이 뭐냐 도대체? 최유형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이야.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그럼 이 토지가 지금 여기 학원 건물이 있는데 이 학원 건물을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모텔이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호텔이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오피스텔이 있어야 될 것인지. 그럼 오피스텔이 있을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최유효 유형이 된다는 소리야. 그게 최유효 유형이야. 그러니까 최유효 유형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어떤 유형이 최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수익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인가, 그죠? 자, 시골에다가 뭐 경상남도 지리산 밑에라다가 뭐 전라남도 지리산 밑에라든지 여기에다가 뭐 학원 건물 지었다. 중개사원 건물 올까요 사람들이? 안 오겠지. 그럼 최유형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과연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게 뭐냐? 그걸 최유효형이야. 그러면 이 최유효형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말은 최유효형을 판정할 때 과연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어떻게? 최유효형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이야. 최고 가치. 그러면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지금 최고 가치 창출하는 게 이게 모텔 부지라고 해요. 모텔 이용했을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한다. 그럼 모텔이 최유형이냐? 그건 아니란 소리야. 왜냐면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게 모텔인데 이 모텔이 이 토지에 불법적이다. 그 불법적으로 했을 때 최고 가치 창출했다. 그 모텔 이용이 최유형 아니란 소리야. 그럼 최유형이 어떤 거냐 판단할 때 합리적인가, 합법적인가 이런 거 따진다는 소리야. 그 불법적으로 이용했을 때 최고 가치 창출하고 있다. 그럼 최유형이 아니라는 소리지. 의미 되셨죠? 그러니까 역시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오피스텔 두 개를 터가지고 거기 여성 적도부가 고용되고 남자들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 두 개에서 그런 이상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 돈은 많이 벌겠지. 그럼 그 오피스텔이 두 개를 터서 이상한 행위, 그거 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한다. 그게 최유형은 아니라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최유형이 되려면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합법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되고,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그게 최유형이라는 소리야. 많이 어렵잖아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잘 안 나온다고. 이 말은 최유형이라는 것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럼 과연 어떻게 이용했을 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 채택 가능하고 그러면서 최고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그래야만이 최유형이 된다는 소리야. 어떤 용도로 최유형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최고 가치 창출하는데 그게 불법적이다. 그것은 최유형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지만 최유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유형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렵죠. 테마 문제 봤고요. 이제 유사 문제로 갑시다. 유사 문제 23회 때 나온 게 있네요. 유사 문제 제가 이거 안 써놨어요. 안 해왔는데 그냥 그만 알 수 있으니까. 유사 문제 1번 갑시다. 틀린 것 그랬네요. 1번. 부동산 가격 원칙은 예전에는 가격 원칙 그랬어요. 요즘은 다 가치 원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을 선별하는 행동 기준이다. 가치 재원칙은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정한 법칙성, 이걸 찾아내서 감정평가할 때 써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이 개념이야. 2번 대체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형성된다. 이게 대체원칙이죠.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 쓸모가 똑같을 때, 효용이 똑같을 때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대치. 3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 3번 지문은 균형이 내부고 적합이 외부다.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이 표현은 균형을 내부라고 하고 있습니까? 적합을 내부라고 하고 있습니까? 적합을 내부라고 하고 있잖아. 적합을 내부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 지문은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 그랬잖아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가 아니죠. 뭡니까? 외부죠. 외부.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럼 3번 옳은말로 고치려면 내부적을 뭘로?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러면 옳은말 되는 거죠. 답이 3번. 4번 기호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호의 원칙이 나오면 여러분 기호할 거 3가지라고 했잖아요. 기호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결합에 관한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호의 원칙은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세 번째, 추가 투자의 적정성. 추가 투자의 적정성 따질 때 써먹는다. 그럼 4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 구성 요소는 내부 구성 요소였냐? 각각 기하여 부동산 전체 가격이 형성되는 원칙이다. OX? O. 5번, 변동의 원칙은 물건의 가격은 늘 변동한다는 소리야. 늘 변동한다. 그게 변동의 원칙. 그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그럼 사회적 요인 인구 변화고, 경제적은 물가, 고용 이런 거 변화고, 행정적은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이런 거, 부동산 자체가 지니는 개별적인 요인. 개별적인 요인, 개별 요인. 앞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것은 지역 요인. 이렇게.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OX? O. 이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생각나는 말.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이렇게 변동의 원칙 때문에 분석하기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더라. 기준 시점. 자, 이제 유사문제 2번으로 갑시다. 28회 때 나왔네요. 그 박스에 설명하는 게 무슨 원칙인가 그러잖아요. 제가 층고, 복도,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럼 1번에, 첫 번째,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가 떨어졌다. 천정 높이를 과대 개량했대. 그럼 천정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천정 높이를 높이니까 내부 구조장에 결함이 생겼다는 소리야. 그 무슨 원칙일까? 균형의 원칙. 그 밑에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판매시설을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다 설치할까?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는 거야. 지역. 판매시설 입점부지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했다. 지역 분석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답은 1번.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22회 때 나왔는데 약간 어렵습니다. 3번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한 문제를 가지고. 자, 첫 번째. 일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 수시로 채택되어 수용될 경우 저쪽 부분에 대해서 보상평가하는 거. 그러면 이는 그 부분만 평가하는 거야. 그 부분만. 그럼 무슨 평가? 부분평가. 구분평가가 되려면 구분평가가 되려면 가치를 달리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근데 거기에 가치를 달리하는 이런 말은 안 나왔죠. 그래서 구분평가가 아니라고.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는 구분평가라 부분평가야. 자, 그 밑에는 이제 가치제 원칙.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무슨 원칙에서 설명 가능하다?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제가 이제 기회비용 원칙을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기회비용 원칙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기회비용 원칙 갑시다. 기회비용이 뭘까요? 기회비용이? 혹시 기회비용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날까요? 기회비용?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을 했잖아요. 요구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위험조정 할인율,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했다고. 작년에 요구수익률이자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냈다고. 기회비용. 작년에 사실은 이거 냈잖아요. 실현수익률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냈거든.
그게 아니라 요구수일이 기회비용이라고. 그때 이제 비웠죠. 기회비용을. 그럼 기회비용의 뜻을 내진 않아요. 기회비용의 뜻은 포기한 대가예요. 포기한 대가. 포기한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포기한 대가. 대가를 기회비용한다. 저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서 상가부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상가부지. 상가부지를 이용하면 1억. 1억 너무 적네. 10억. 근데 공장부지를 이용하면 그러면 얘가 6억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럼 공장부지를 이용하는 순간 상가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라고. 이게 기회를 포기한 거라고 이거. 그럼 공장부지를 이용하면 그러면 상가부지를 이용했을 때 나오는 가격 요 10억을 포기한 거라고. 그러면 공장부지를 이용하는 순간 10억을 포기했습니다.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10억. 상가부지를 이용하면 10억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공장부지를 이용하는 순간 상가부지를 이용했을 때 같이 10억을 포기한 거라고. 그럼 공장부지를 이용했을 때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10억이지 10억. 기회비용이 10억이라고. 그 기회비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이 뜻이라고. 그럼 이 토지 상가부지를 이용하면 10억이고 공장부지를 이용한다면 10억 가치가 아니라 6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럼 상가부지를 이용하지 않고 공장부지를 이용했다. 그럼 상가부지를 이용할 10억을 포기했다. 포기. 그럼 이건 공장부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6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 10억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기회비용의 원칙. 다시요. 이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해요. 그러면 상업용지, 공업용지, 주거용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업용을 이용하면 10억 정도 가치고 공업용을 이용하면 만약에 8억 정도 가치고 주거용으로 이용했습니다. 주거용으로. 그럼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지금 포기한 게 상가 부지, 공장 부지를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한 것은 두 개, 10억하고 8억하고 그 두 개를 다 포기했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상가 부지를 포기한 거지. 그럼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 중에서 큰 거야, 큰 거. 그럼 상가 부지를 이용할 10억을 포기했다고. 그러면 주거용으로 이용한다. 그럼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10억. 요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그럼 결국 이 토지는 상가로 이용하든 공장으로 이용하든 주거부지로 이용하든 전부 다 얼마야? 10억이야, 10억. 그럼 왜 상가부지로 이용했는데 10억, 아니 공장부지로 이용했는데 10억입니까? 상가로 이용했을 때 가치가 10억이니까 당신 공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가 가격 내라. 이렇게지. 여러분 이러면 돼요. 어떤 토지를 사러 가서 어떤 토지가 지금 명동에 있다. 명동에 있는데 가서 나 여기다 농사 지을 거니까 땅 싸게 팔아라.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지. 그지? 농사 짓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상가부지를 지불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내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기회비용만큼 된다는 소리야. 그게 기회비용의 원칙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그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야. 그게 이제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 17, 18년 전에 나왔다고. 근데 이제 최근에 요거에 기회비용의 원칙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요거라고. 그 원이 나와서 22회 했으니까 10년 됐잖아, 10년. 10년 전에 기회비용 원칙 내고 그 중간에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기회비용 원칙 이야기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기회비용 원칙은 우리 시험 40년 동안 2번 내, 2번.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보자고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일단 기회비용의 원칙은 이해가 됐어요. 아,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은 기회비용을 반영하구나. 내가 농사 짓는다고 해서 서울 땅 농사 짓을 테니까 농지의 가격으로 싸게 팔아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예? 농사 짓든 말든 간에 상가부지로 이용했을 때 가장 비싸다. 그러면 상가부지 가격을 내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기회비용이야. 왜? 상가부지를 포기했으니까. 그럼 여기 도심이 있습니다. 도심. 여기 도심의 토지하고 도시 외곽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두 토지 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200. 그래서 면적 20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그럼 도심에서 토지, 공장으로 이용하고 똑같은 지금 토지다가 똑같은 용도로 이용하는 거야. 외곽에 있는 토지도 공장으로 이용해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땅은 이 공장부지 200평은 10억이래요. 그 도시 외곽에 있는 땅은 이건 7억밖에 안 된다는 거야. 7억 너무 많다. 5억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면적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은데 왜 도심에 있는 땅이 비쌀까? 왜 그럴까?
기회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요. 그러면 도심의 땅 공장으로 이용했다 10억. 이거는 공장으로 이용한 가격이 아니라 공장으로 이용하는 순간 상업용지의 가격을 포기했다고. 그러면 도심에 있는 땅이 상업용지로 이용했을 때 10억 되는 거야. 그러면 도심에 있는 땅은 기회비용은 10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땅은 기회비용이 얼마가 된다? 5억이 되는 거라고. 그럼 똑같은 면적에다 똑같은 용도로 이용하는데 도심의 땅이 비싼 이유는 도심은 뭐가 비싸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회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요걸 이제 기회비용 원칙을 한다고. 좀 어렵잖아요. 기회비용 원칙이. 제가 33살 때인가 이 기회비용 원칙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뭘 할까 하다가 좀 놀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 2명이 어디에 놀러 가재요. 놀러 갔는데 겨울에 놀러 가는데 아마 뉴스 나오고 그랬을 건데 그때 눈 올 때 고속도로에서 40 몇 줄 추돌인가 했었어요. 그때 47인가 뭐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났었을 때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끝에서 두 번째 있었다고. 그러니까 앞에 받고 빡빡 하다가 우리 차도 받고 저는 이제 자다가 두 번 텅텅 하더라고. 처음에는 앞에 거 받았고 우리 차가. 그 다음 뒤에 코란도 가서 받고 텅텅 그랬지. 그래서 나는 눈을 뜬 거야. 그래서 좀 다친 친구도 있고 저는 별로 안 다쳤는데 병원을 다 입원했어요. 병원을 다 입원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제 합의하잖아요. 합의하는데 저는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저는 여기 보상액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노는 사람이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그 수익을 많이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좋은 회사 다니는 친구.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받았어요. 기회비용이 비싸니까. 나는 기회비용이 정부 공시 노동단가 1시간에 뭐 2,500원 뭐. 그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엄청 오래됐죠. 20년 넘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저는 매우 조금 받았죠. 그래서 친구가 그러더라고. 친구가 그럼 너는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따 와라.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동대문 쪽에서 입원했었는데 나는 병원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잘해줘요. 맛있게 잘해주고 밥도 막 더 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랬죠. 이거는 병원에서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밥으로 고치는 것 같다. 식당 밥이 병원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 밥은 맛없잖아요. 이게 좀 간도 안 맞고 거기는 식당보다 더 맛있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좀 더 입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기회비용 원칙 너무 쉬우니까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사례를. 자, 됐네요. 여기서 이제 가치 재원칙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넘어서 61조, 테마 61을 가면 지역분석, 개별분석이네요. 지역분석, 개별분석이야.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여기 이제 보기에 문제를 좀 한번 보고, 지역분석, 개별분석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예전에 한 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가끔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나오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거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했지만. 자, 테마 61의 지역분석, 개별분석입니다. 27회 때 나왔던 거를. 자, 봅시다. 틀린 거 그랬으니까. 그럼 지역분석 나오면, 지역분석. 그럼 한번 볼게요. 지역분석, 선행분석. 어디를 분석하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도권. 지역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판정하고, 지역분석은 적합의 원칙에 입각하고,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를 하고, 지역분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지역분석은 생략할 수 없다. 지역분석은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해야 되고, 거시적이고 전체적이고 강역적이다. 반면에 개별분석은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억한다. 이걸로 끝내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개가 뭡니까? 개별분석 미시죠.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체가 체유형, 구가 구체적 가격. 균형 있게 균형의 원칙 기억한다. 기능적 감가. 개별분석, 미시적, 체유형, 구체적 가격, 균형의 원칙,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럼 끝난 거죠. 여기 개별분석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적, 유사적, 동일 수급권이 뭔가. 그럼 인근적이 나오면 세 가지. 대상 분야에 속한 지역, 분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 대상 분야에 속한 지역, 속하지 않는 지역, 속하지 않는 지역,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에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분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로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말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틀린 거 그랬으니까 보자고. 1번,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분산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표준적 수준과 가격 수준. 표준적 수준과 가격 수준. 2번,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 지역은 세 가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할 수 없다면 유사지역의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거 적용할 때 사례를 선택해야 되고 표준지 공시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인근지역에서 사례, 인근지역의 표준지면 좋을 텐데 인근지역이 없다. 유사지역에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했다면 지역요인이 똑같다.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유사지역에 선택했다면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없다. 자, 그런 내용들을 했네요. 3번, 대상 분산의 체유형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뭐? 개별 분석. 작년에도 이걸 냈다고. 개별 분석. 체유형, 개별 분석. 개미, 체구. 3번 냈고,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은 먼저 실시한다. 말도 안 되죠. 개별 분석을 먼저,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 지역 분석이 나중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라겠잖아요.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억한다. 후가 뭐예요? 후행 분석. 후행 분석. 선행이냐 후행이냐 후행 분석. 이렇게. 답은 4번이고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개별 분석은 미시적. 됐습니까? 이렇게. 유사 문제는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유사 문제를 보셔도 되니까 보고 제가 아까 그런 거 했잖아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린 거 하나만 소개하고 좀 쉬었다 할 건데요. 테마 61까지 됐습니다. 테마 62번은 이 다음 시간에 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린다고요. 실제 시험도 한 번 나왔고, 모의고사에서는 잘 내요. 강사들이. 여러분이 헷갈리라고. 자,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말인가 봐봐요. 표준적 사용은 체유효 이용은 표준적 사용이 제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하고 두 번째 반대로 표준적 사용은 체유효 이용을 제약을 받으면서 체유효 제약으로 결정된다. 제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옳은 말이고 하나는 틀린 말이야. 정반대로 됐으니까 하나는 옳은 말이고 하나는 틀린 말이겠지. 어떤 게 옳은 말 같아요? 자, 어떤 말이 옳은 말일까요? 대답 안 해주면 이제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어떤가요? 자, 1번이 옳은 말이 한 번 나왔습니다. 2번도 아까 나왔었어요. 또 선생님 나는 3번 할까요? 3번. 1번이 옳은 말이죠. 2번은 틀린 말이고. 그 복잡한 것 같지만 체유효용은 표준적 사용의 제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그럼 노량진의 이 토지의 체유형이 도대체 뭐냐? 그럼 먼저 노량진의 표준적 사용이 판정되고 그 제약을 받아서 체유형이 판정된다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체유형은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의 제약을 받는 거지. 그럼 노량진에서 어떤 토지가 체유형이 되려면 노량진의 표준적 유형이 만약에 학원 건물이다.
표준적인, 그러면 이 토지도 학원 건물이라는 표준적 사용의 제약을 받으면서 체유용이 결정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2번 볼래요? 표준적 사용은 체유용의 제약을 받는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 이 토지의 체유용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그러니까 1번이 옳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토지의 표준 체유용은 무엇을 제약을 받느냐? 표준적 사용의 제약을 받아야지. 근데 표준적 사용의 체유용을 제약을 받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 토지의 체유이용으로 이 지역의 표준적 사용이 결정된다? 그게 아니란 소리야. 그게 아니고 체유이용은 이 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1번이 옳은 말이야. 어떤 토지의 체유이용은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자, 1번이 옳은 말이고 2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2번을 기억한 게 아니라 1번을 기억하셔야죠. 1번을. 자, 이게 나오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고생하셨고 테마 62번부터는 10분 쉬었답니다.